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슬로우님, 임금님께 캔디님, 심은정님 와 계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최주류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매번 며칠 몇 월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게 회원들 말고 대중들에게 전달을 할때 저게 월요일령이었다. 뭐 거의 일주일 지난 거다. 또는 이틀 지난 거다. 보통 일요일 날 오전에 제가 공개를 하잖아요. 그거를 잘 모르시고 댓글을 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에게 주로 이제 재테크 종목 그리고 국내 경제, 국제 경제, 거시 경제 그리고 주식 부동산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의 제가 읽은 것들, 제가 읽고 습득한 것들, 그리고 저의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시점에 그냥 보시는 분들, 회원이 아니고 그냥 일요일에 보시는 분들은 꼭 시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회원분들은 멤버십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한 달은 됐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중금리로 갈 것 같다. 팍팍 못 깎는다. 지난 월요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팍팍 못 깎는 것 같다라는 예측 기사들, 우리 파이낸셜 타임즈건 이코노미스트건 세계적인 고급 경제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월스트리트 저널이건 미국, 영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을 꾸준히 지난 한 달 정도는 제가 모니터링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금리 쪽으로 갈 거고 내년 말이 돼도 한 두 번 정도밖에 못 깎을 것 같다라는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의 주장이 예측이 뭐 한 60%까지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월요일날 분명히 드렸죠. 드렸습니다. 분명히 드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도 비슷한 기사를 계속 끊임없이 소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 이번엔 주가 폭락하고 환율 1,450원대 지금 이틀 연속 오늘 갔고요. 오늘도 주가 폭락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파월이 배신했다. 머니투데이 같은 데 있잖아요. 경제 전문지라고 하는데 파월이 배신했다. 3% 같은데도 무슨 매파적으로 돌변한 연준, 이게 머니투데이 기사군요. 그리고 심지어 3%처럼 상당히 그 영향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출연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3%는 파월 발언에 발작 일으킨 증시. 파월 발언에 발작 일으킨 증시. 제 최주류를 꾸준히 봐왔다면 우리 최주류 멤버들은 파월 발언에 발작을 일으켰겠습니까? 저거 계속 한 소린데 초경영이. 예. 예, 뒤통수 때린 연준. 그거는 어디예요? 3%예요? 3% 뒤통수를 왜 때려요? 앞통수만 계속 때리고 있는데. 미리 앞통수 통통통 때렸다니까요. 통통통 때린 거를 말을 안 해주면서 왜 뒤통수를 때렸다 그래? 그럼 파월은 맨날 거짓말쟁이가 되잖아. 예? 파월은 계속 앞통수 때렸다니까. 설명을 안 해주고 분석을 안 해주고 했던 분들은 여러분들 아닌가요? 한국 언론 아닌가요? 제가 뭐 이렇게 에이지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방송쟁이로서 그리고 경제를 좀 아는 사람으로서 왜 이런 격차가 벌어지냐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목요일 날 일부러 쉬어버리잖아요. 방송을 안 해요. 토요일, 일요일 날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외신을 봅니다. 월, 화, 수, 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루에 일정 시간에 외신에 노출하는 양이 상대적으로 다른 뭐 애널리스트건 기자들과는 비교가 안 될 거고요. 기자들은 아예 99%가 안 볼 거기 때문에
저처럼 계속 한 10여 년 동안 노출을 계속하고 계속 모니터링 와치를 하고 있으면 쓱 흐름이 보여요. 근데 이 잘난 애널리스트들도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인풋할 시간이 없고 어디 가서 떠들 시간, 유튜브에서 떠들 시간만 많은 거예요. 그 자기 시간을 이렇게 가둬놓지 않으면 나중에 풀어주지를 못합니다. 풀면은 계속 같은 소리만 나가거든요. 같은 소리는 어떤 소리를 할 수밖에 없냐? 남이 하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때 남이 할 때 있잖아요. 같은 소리를 하면 욕을 덜 먹습니다. 그리고 틀려도 남이랑 같이 틀리기 때문에 상처가 덜 납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이미 뭐 증명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다르냐? 그러면 행태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전문가들도 언론인이나 대중과 똑같이, 언론인은 준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대중과 똑같은 군중 심리를 갖는다. 많은 경우에 이미 행태 심리학으로 입증된, 논문으로 입증된 말입니다. 예, 안 읽어보신 분은 뭐 반박하지 마시고요. 예, 논문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전문가, 준전문가, 대중 다 그런 덫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늘 떨어져서 봐야 되고요. 오마의 현인 워런 버핏이 그 성공한 이유 상당히, 물론 그 사람도 틀리지만 저도 물론 틀리죠. 틀리지만 상당히 자주 맞추는 이유는 워런 버핏의 전기, 다른 사람들이 쓴 전기에 보면 워런 버핏이 직접 쓴 전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쓴 전기에 보면 그가 네바다주 저 멀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이라는 미국 맨하탄에 있으면서 우르르 몰려다니고 서로끼리 정보 교환하면서 밥 먹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책 보고, 심지어는 TV도 뭐 CNBC도 이것도 전기에 써져 있습니다만은 CNBC 같은 경우도 소리를 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소리를 틀지 않는다. 일부러 격정적이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굉장히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멘트가 직접적으로 자기 귀에 들려서 그게 워런 버핏도 인간인지라 직접 나의 뇌를 자극하는 걸 원치 않는다. 네, 그래서 틀어는 놓지만 소리는 틀지 않는다. 끼케야 자막 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행태 심리학에서 또 자주 하는 말이, 차라리 옛날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의 대부분은 401k 들었으니까 연금이 무슨 분기별로 우리 수익률이 어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퇴직연금의 수익률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꿀 사람은 바꾸고 이러는 건데, 요 메이람의 뭐 주식 수익률을 아예 열어보지 말아라. 정말 좋은 주식을 샀다면, 그리고 그런 포트폴리오에 들어갔다면 그런 이제 격언도 있을 정도로 그 심리적으로 다스리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지난 2, 3주 동안 계속 강조해 드렸던 부분들, 자, 조금씩 이제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데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소주 한 잔을 10번 꺾는 심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점부터 생각하면 2번 정도 꺾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20% 정도 들어가셨으면 현금이 80%가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승자가 됩니다. 지금 상황이면. 뭐 그러면 이 아수라판인데 지금 계속 10%씩 뭐 한 달이나 주나 2주나 한 번씩 들어가란 말이냐? 예, 그런 말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좋아질 겁니다.
특히 제가 강조드렸죠. 수출 대기업 좋아집니다. 분명히. 환율이 1,450원 이틀 연속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재무제표는 원화로 돼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원화로 돼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원화로 나옵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 수익 구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날아오냐면요. 구글의 본사가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돈의 화폐 표시는 US 달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US 달러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죠. 저는 수출 대기업은 아니지만 수출 자영업입니다. 예, 수출 자영업.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죠. 근데 그 차이가 지금 한 3개월 만에 10%가량 차이가 나버렸기 때문에 환율 그래프 띄워주시려면 띄워주셔도 돼요. 한 1,450원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에버리지 지금 평균적인 환율 생각을 해보면 1년 전보다 또는 2025년이면 내년도에 상당히 오랜 기간 1,400원대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이러면 물론 경제는 상당히 안 좋겠습니다만, 내수는 안 좋겠습니다만은 수출 대기업은 기회가 있다. 트럼프만 잘 피하면 된다. 근데 트럼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한다기보다는 트럼프에 대응해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현재의 경쟁 구도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산업군을 찾으면 된다라고, 이것도 한 2, 3주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예, 2,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요거는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쯤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 The Next Big Fed Debate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를 많이 제가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우리 박본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 영어 발음도 그렇게 안 좋은 거 제가 알아요. 아는데 영어 너 왜 쓰냐라고 하면 저희들끼리의 그냥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낮은 금리의 시기, has the era of very low rates ended 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낮은 금리의 시기, 그때가 언제였죠? 미국 금융위기 직후부터 팬데믹 이후까지였습니다. 굉장히 오래 갔어요. 한 10년 이상 간 거 아닙니까? 2008년 금융위기부터 해가지고 2019년 말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겪었잖아요. 대유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까지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시기죠. 한 3, 4년 동안 계속 올리려다가 말다가 결국은 0.25까지 막 내려가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0.0, 0.25 이렇게 내려갔죠. 그래서 그때는 뭐였어요? 2010년대에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데 기사들은 온통 한 15년쯤 정도 되면 전 세계 서구 유럽, 미국 포함 서구 유럽도 일본의 길을 건나 디플레이션과 저금리에 잃어버린 10년, 20년 하나. 이게 다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has the era. era라고 하면 굉장히 긴 기간을 뜻합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었던 그런 초저금리의 시대가 지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립금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립금리라는 거는 인플레이션도 경기 침체도 일어나지 않는 최적의 금리, 이론상의 최적의 금리입니다. 그건 이론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발달된 경제 수리학으로 잘 찾아보고 있지만 늘 일치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론상으로 요 정도를
요 정도를 중립금리, 그 중립금리 중에서도 꽤 높은 수치, 하이 에스티밋, 꽤 높은 예상치가 저 파란 거예요. 중간에 있는 파란 거. 근데 페더럴 펀드 레이트 기준금리가 뚝 꺾였죠. 3번 연속 이번에 낮췄으니까. 낮추면서 파월이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앞으로는 좀 보자.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격동을 하는데, 그거는 핑계일 뿐이고요.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게 거의 랑데부처럼 이렇게 만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만나려는 선이 어딥니까? 잘못하면 4야. 4%야. 3% 후반.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야, 한 60% 정도가 3% 후반까지 예상하네? 2025년 말에. 근데 중립금리 예상치 중에서 높은 것이긴 하지만 중립금리도 3% 후반에서 4%를 향하고 있고 이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거의 만나고 있죠. 이런 상황이면 더 내릴 게 없네? 이 기사 내용은 더 내릴 게 없는지도 모르겠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려도 크게 못 내리네. 0.5%포인트 정도 내릴 수 있네. 그러면 위에가 4.25였으니까 3.75 정도죠? 3% 후반 맞죠? 네? 끽해야 그러면 3.5%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중고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측치도 계속 변하고 있죠? 12월 달과 9월 달 그 도표 있잖아요. 레이티스트 프로젝션이라는 건 12월 한 4일쯤 정도에 미국에서 나온 예측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높게 가고 있습니다. 서프템버 프로젝션은 9월 달에는 더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밑에 연도를 보십시오. 연도를 보면 2025년, 2026년, 2027년입니다. 2027년에도 레이티스트 프로젝션이면 디셈버 4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4일쯤에가 2027년에도 어디에 가 있습니까? 3.5에 가 있습니다. 레이티스트 프로젝션이.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예측하는 걸로는 2027년 저 때도 한 3.5일 것 같아. 그 이후 한참 이후에도 3%일 것 같아. 이렇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 미국의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이고요. 달라스 연준은행의 그 총재인 롤리 로건도 이런 이야기를 아예 해버립니다. 계속 낮춘다는 건, 그러니까 과거에 9월 달에 예측처럼 계속 낮춘다는 건 중립적 위치가 저 아래에 어딘가에 있다는 어떤 확신, 중립금리가 어딘가 3% 밑에 있다는 확신에 근거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아래라는 게 사실은 지금 아니야?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쌀벌하죠? 4%인데 지금. 하단이 4%인데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위치 아니냐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라고 어떤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연준은행의 총재인 롤리 로건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요것도 물론 경제가 좋고 임금이 높고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고 하우징 섹터, 그러니까 주택의 월세 같은 경우가 계속 높은 거, 그런 것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이것 또한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을 텐데
그 금리의 락인이에요. 금리의 락인.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처럼 변동금리가 별로 없어요. 다 고정금리야. 다 고정금리를 많이 써. 주택 대출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30년짜리 고정금리를 많이 써.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지난번에 팬데믹 때 집을 많이 샀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그때 금리가 엄청 낮았거든? 근데 그게 30년짜리 고정금리야. 그러면 그때 0.25% 이랬는데 막 2%에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 신용도에 따라서 2, 3%에 받았잖아. 진짜 초저금리로 2%대에 받았으면 어떤 미친 사람이 그 대출을 30년짜리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30년짜리 쪼개가지고 계속 갚다가 은퇴할 때쯤에 이제 다 갚고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그 집에서 그냥 보내잖아요. 에? 어떤 사람이 그거를 팔고 다른 집을 사겠어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그 집을 팔면 대출을 새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초저금리 하에 있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락인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경영학에서 락인은 별로 이제 그 안 좋은 의미이긴 합니다만 이때는 너무 좋지. 포지셔닝이 너무 좋잖아. 싹 초저금리의 그 보금자리에 따뜻하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30년 동안 싸게 쓰면서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게다가 팬데믹으로 돈도 막 줬잖아요. 거의 엄청나게 초부자들 아니면 막 줘버렸거든. 에? 일부 세이브한 사람들은 그것도 남아 있으니 넉넉하지. 그러니까 소비가 아직도 되고 있던 거지. 경제도 성장하고 게다가 바이든, 트럼프, 들어올 트럼프도 계속 미국에 투자라고 뭐 이렇게 IRA도 해주고 세금도 낮춰주고 다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흥청망청 있는 거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음 락인이 나타날 때까지 뭐 지금 운명 겨자 먹기로 6% 7%대겠죠. 지금은 미국의 모기지론이 6% 7%대겠죠. 조금 이제 떨어지긴 했겠지만 6, 7%대 모기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2, 3년 쌓이면 그 사람들의 락인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갇혀 있겠지. 그러면 경기가 아이고 힘들어. 떨어지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그 그룹군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그래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다시 경기 둔화로 나타나면 그때는 페드도 어쩔 수 없이 고용시장의 불안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그때는 빠른 속도로 내리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19년부터 21년 정도까지의 그 락인된 초저금리에 갇혀져 있는 그 그룹군이 아니 괜찮아. 그리고 이 그룹군은 아직 작아.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미국 경제가 피시시시시 빠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나 금리를 보고 낮출 것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만 예고해드리고 이거는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미국으로 너무 돈이 많이 쏠리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불안하다.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올랐다. 버블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항상
세상이 밝잖아요. 미국이 밝잖아요. 한국은 어둡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밝은 면을 찾고 미국에서 어두운 면을 찾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하다 보면 밸런스 맞게 크게 손해 안 보고 괜찮게 은행 이자보다는 낮게 이익을 보겠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거죠. 넘어지지 않게. 예. 그렇게 이제 쭉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는 미국의 버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오늘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12월 16일 최조류 시작하겠습니다. 임금님, 기획캔디님, 심은정님, 이동훈님 등이 오셨습니다. 그나물의 그 밥들 입장하실게요. 입장하셨고요. 오늘은 거시경제적으로 흥미로운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자체적으로 경제학자들한테 자기들 풀,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죠. 예, 이코노미스트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금리가,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누차 강조해 드렸었죠. 최근 몇 달 동안 누차 강조해 드렸지만, 야, 금리 떨어뜨리기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규제 완화하고 그리고 세금 깎아주고 그리고 관세 올려주는 거 이거 전부 다가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이거든. 그래서 트럼프가 되고 이거 되면 될수록 1월 8일인가 이제 취임하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을 봤을 때는 좀 그래. 생각보다 뭐 그렇게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금리도 떨어질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 어떻게 돼 있냐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2024년 올해 9월 달과 12월 달 이거 빨간 거 파란 거 그래프 나갑니까? 예, 빨간 거 파란 거 그래프를 보내주십시오. 빨간 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가운데에 있는 거 있잖아요. 40%가 좀 넘는 거. 9월에는 3에서 3.5% 정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경제 전문가들이 3에서 3.5%가 아마도 미국의 2025년 말, 지금이 아니고요. 1년 후에 금리일 거야. 지금이 4.25인가 그렇죠? 2025년 말에도 3에서 3.5 정도일 거야. 근데 이게 상당히 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할 거라는 9월의 생각이었고 12월의 생각은 60% 가깝게 우뚝 섰죠. 우뚝 쓴 게 3.5에서 4일 것 같아. 3.5에서 4. 3.5에서 4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4.25에서 4.5잖아요. 4.25에서 4.5%인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잘못하면 60%의 경제 전문가들은 가장 최근에 조사한 걸로는 4%까지도 갈 수 있다. 언제? 내년 말에 1년 지나서도. 그러면 지금 현재 4.25라고 치자고요. 또는 4.5라고 치면 4.5라고 치면 두 번밖에 인하를 못하는 거죠. 그죠? 0.25 스몰 스텝으로 두 번밖에 인하를 못하는 겁니다. 베이비 스텝으로 두 번 인하를 하는 게 그게 4%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인하를 못한다는 쪽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이동을 했다. 왜냐하면 2026년 1월까지 그러니까 2025년 말까지 지금 금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2026년 1월까지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 밑으로 떨어질 것 같지 않다.
자, 정리를 하면 금리는 4% 약간 밑에 3% 후반에서 4%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고금리가 내년 말까지도 이어진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그 막강한 경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미국 인플레이션은 1년 후에도 2026년 초까지도 2%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 않다. 왜냐? 미국 경제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가는 데다가 트럼프의 정책 거의 전부 다가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이기 때문에 잡아놓은 인플레이션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3%까지 2% 정도로 보다가 2.3%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꽤 그 2% 위이고 경제 성장률도 2.3%까지 그냥 경기 안 죽는다는 거예요. 미국 경기 안 죽는다. 자, 미국 경기 안 죽는다. 인플레이션은 2% 이상이다. 따라서 금리를 3% 후반대까지 밖에 못 내린다. 내년 말까지도. 이렇게 세 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국도 급격하게 금리를 못 내린다. 비슷한 맥락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체말로 전 세계 최고의 경제지와 경제 잡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맛이 많이 갔기 때문에 루퍼드 머독이 인수하고 난 다음에 맛이 간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과거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니라서 저도 이제 가끔 보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파이낸셜 타임즈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예상을 했고 거의 같은 시기 오늘 이코노미스트도 이 정도로 스터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완고하게 지속이 되면 제롬 파월 의장이 옥타곤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른다. 옥타곤이라는 거는 UFC 경기장이죠. 예. 누구랑 싸우려고요? 트럼프랑 싸우려고 옥타곤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른다. UFC 경기장으로 들어가서 난투를 벌여야 될지도 모른다. 왜냐? 트럼프는 계속 정신없이 금리를 인하하라고 할 것이고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인하를 하겠다. 빠져라. 너는 대통령이다. 나는 중앙은행 총재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플레이션은 끈적끈적 똑같아요. 이코노미스트도 인플레이션은 끈적끈적한 문제로 오랫동안 접착제처럼 붙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통화를 강하게 가기도 지금처럼 강하게 가거나 또는 또 급격하게 약화되면 또 부채가 확 늘어나잖아요.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은 괜찮아요. 경기가 좋고 지금은 괜찮지만 만약에 실업률이 급등한다든가 인플레이션의 완고에서 실업률이 급등한다든가 그러면 트럼프가 굉장히 자충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의 정책이 올바르다. 지금 굉장히 이렇게 뜨겁게 가열돼 있는 미국의 경제 상황에서 트럼프처럼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정책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연방은행 총재를 노골적으로 뭐 후보 때부터 그랬죠. 노골적으로 야 금리 인하해 안 그러면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정책이 될 거라고 경제 학자들은 우려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계속 제가 몇 개월 동안 드려왔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은 금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빡빡빡 못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전혀 못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미국이 이번 주에 금리 내리면 우리도 한 번 정도 더 내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재정정책 하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니 원달러 환율이 뭐 1,500원까지는 아니겠지만 쉽사리 코로나 이전으로 1,200원대로 돌아올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우리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1,400원대 언저리에서 상당 기간 멈출 수 있다. 예?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빨리빨리 내리지도 못하고 하지만 내리고는 싶고 외국인들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봐야 0.25 그다음에 0.5 정도 이렇게 조금씩 내리는 그러나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는 따라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기가 급격하게 좋아지지는 않는다. 네. 그 전망이 나오죠?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지 못하니까 경기는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는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기간이 지속된다. 환율이 이렇게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수입 물가는 상승한다. 한국도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무디스가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그 AA3로 하향을 했어요. 이유는 정치적 분열로 재정이 악화될 것 같다. 한국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치적 분열 때문에 재정이 악화될 것 같다. 프랑스 신용등급 내린다. 미국도 정치적 분열 때문에 연방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 같아서 국회랑 싸워서 셧다운이기 때문에 피치가 내렸죠. 예, 똑같은 이야기고요. 월스트리트저널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일본을 대처하는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지금 트럼프는 철저한 포퓰리스트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지난번에 바이든도 비슷하죠. 요즘 뭐 전 세계 정치인들 중에서 포퓰리스트 아닌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 상황이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일본 제철 있잖아요. 니폰 스틸이 US 제철을 먹으려고 했잖아요. M&A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계속 블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제지를 시킨다는 거고, 이거를 그 전에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 전에 국무장관 했던 사람이죠. 동맹국에 뺨을 때리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지금 자기 취임식 때 시진핑을 초대를 했어요. 한국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1월 20일에 초대를 했는데, 근데 보도된 바로는 시진핑이 그걸 또 거절을 했어. 거절했어. 누가 지금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나? 헷갈리죠. 중국이랑 적당하게 중국을 제재하는 척 하면서 그러나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라고 많은 유럽과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비난을 했지만 디플레이션을 수출받고 싶어 해요. 트럼프는 또 한편으로는. 하지만 중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반도체 칩 같은 고부가가치 반도체 칩으로 진입하는 거는 또 싫어해. 그러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지키고 싶어. 그 다음에 유권자들한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관세로 막 때려서 뭐 나는 걔네들 혼쭐을 내주고 있어 라고 하는 그 폼은 잡고 싶어. 하지만 중국 공산품은 계속 들여와야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어떤 그 안정이 된다는 걸 이 사람 뻔히 알아. 그러니까 시진핑과 딜을 원해. 근데 시진핑은 만만디로 또 가는 거예요. 과거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그 부딪혔을 때 시진핑이 그 장기야죠, 장기야 씨의 노래처럼 난 괜찮아. 난 그럭저럭 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인을 보내고. 왜냐하면 자기는 영구 집권이고 트럼프는 또 4년 집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굉장히 부럽지가 않아. 난 네가 절대 부럽지가 않아.
나는 그 딱 부러진 그 무슨 다른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비닐 장판에 그냥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그냥 대충 지낼 거야. 예? 그건 다른 노래긴 하지만 약간 부럽지도 않고, 어? 나는 이렇게 백수로 살아도 괜찮아. 한동안 개길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오히려 쉽지 않을 거? 야? 라는 물밑 삿바싸움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언론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중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잡아야 할 물고기고요. 일본은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입니다. 한국은 뭡니까? 예, 잡아서 왕 속에 놔뒀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 윤석열 씨가 자유가치동맹을 막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트럼프가 오기 전부터 어항 속에서 막 자유가치동맹을 흔들어. 바다는 저쪽에 있는데 바다는 저쪽에 있는데 바다 속에 사는 다른 물고기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상황이 한국의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일본 우쭈쭈 해주거나 일본에 무슨 뭐 너희들이 우방이니까 우리가 US 스틸 뭐 인수하게 해줄게.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고요. 예. 전혀 그렇게 뭔가 이제 바터로 주고받으면 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 중심으로 이른바 이제 한국 정치평론가들은 다 이제 포퓰리스트라고 주장하는데 미국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내가 여기 미국 경제에 다 올려놓는데 뭐 어쩔 거야 너희들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중간에 가다가 타협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그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계속 타협하면서 으름장을 한편으로는 지르면서 협박하면서 계속 강약의 양원 전술 갈 것이다. 그거는 뭐 꼭 기억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CEO들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또 다른 기사가 벤더니 무릎을 꿇었다. 트럼프한테 무릎을 꿇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 만나려고 그냥 난리래요. 날리고 뭐 그 로비가 미국은 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야, 취임식 날 돈 많이 들지? 내가 100만 달러 줄게. 취임식 기부금 100만 달러 줄게. 무슨 뭐 몇백만 달러 줄게. 뭐 이러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미국은 금권 정치 플러스 귀족 정치라고 할 수 있죠. 상원이 있는 데다가 하원에도 뭐 낸시 펠로시 같은 사람도 얼마나 부자예요. 부자여서 귀족 정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래 하죠. 최다선으로 막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 노동자들이 있습니까? 미국이? 거의 없을걸요. 버니 샌더스처럼 이상한 사람은 있지. 근데 그 사람이 노동자 출신입니까? 지식인이지. 아주 소수죠. 거의 귀족종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다른가요? 한국도 거의 금권 정치 플러스 귀족정이죠. 미국보다는 좀 덜해요. 한국은 조금 덜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정말 심한 귀족 정치고요. 정말 심한 금권 정치입니다. 금권 돈으로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래서 관세와 관련해서도 또 다른 기사, 월스트리트저널의 또 다른 기사는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아주 마음 좀 바꿔, 마음 좀 바꿔 계속 로비를 하고 있는데 움쩍도 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헤드라인인데 움쩍을 안 할까요? 안에서는 움쩍합니다. 제가 본 미국 정치는 그렇습니다. 왜냐? 금권 정치이기 때문에 분명히 안에서 타협하고 협상하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습니다. It's not budging이라고 하는데 움쩍도 하지. 왜? 움쩍 하는 사람이 취임하기 전에 저 CEO들 저 미국 대기업들이 이렇게 로비한다고
움쩍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에 그렇게 기사가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그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바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안에서 다 지금 협상하고 있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뻔한 이야기고요. 한국의 LG전자도 최근에 이거 USA 아니 저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거 그대로 읽어드리면 한국의 LG전자도 최근에 캐피털 카운슬이라는 그 우리로 치면 정부 대관 업무 전문 회사예요. 정부 대관 업무 전문 로비 회사입니다. 캐피털 카운슬이라는 회사에 접촉해서 무역과 공급망 관련한 로비를 하고 있다. 로비는 합법인데 로비스트 명단과 로비스트 그 회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돈 낸 회사들도 다 공개는 돼요. 거기에 LG가 들어왔나 봐요. 근데 삼성이나 현대차는 없을까? 삼성이나 현대차는 아마 이번에 새로 공개된 이 뉴 디스클로저 말고 그 전부터 꾸준히 있을 겁니다. IMF 이전부터 이런 그 회사들은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IMF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전부터 워싱턴 DC에 있었고 상무급이 주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오히려 지금 뭐 IMF 이후에는 전무급으로 높아져서 그 꽤 큰 팀이 있고 그 이후에 현대그룹도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워싱턴 DC에 이런 대관 업무 담당, 로비 담당, 미국 국회 담당, 백악관 담당들을 넣었다. 그냥 상주 주재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이 이제 정부가 가서 막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한국 정부는 지금 뭐 예, 외교부 장관부터 무슨 내랑 공범이네 아니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냥 그 이 중요한 시기에 예, 황당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카노미스트 오늘 소식들이 많죠. 예. 이 뭐 한꺼번에 이렇게 좋은 뭐랄까요? 우리 정보가 될 만한 소식들은 그리고 국내 뉴스에서 잘 해석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잘 알려주지 않는 소식들은 최대한 많이 제가 뭐 책을 소개하거나 다른 뭐 묵직한 주제로 한 가지로 이야기할 때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가장 살만한 도시가 쫙 나왔더라고요. 173개 도시를 5개의 분류로 해가지고 도시 안정성, 보건 의료, 문화와 환경, 교육, 사회 기반 시설로 해놨습니다. 지도 먼저 띄워주실래요? 지도가 아니고 표? 표부터 띄워주세요. 표부터 띄워주시면 거기에 섭섭하게도 1위부터 10위까지 한국이 없어요. 한국이 없어. 아씨, 좀 짜증나죠? 1위는 비엔나, 코펜하겐, 쥐리히, 멜버른, 캘거리, 제네바, 시드니, 밴쿠버, 캐나다가 2군데나 있고요. 멜버른, 시드니, 호주가 또 2군데나 있고요. 비엔나, 코펜하겐, 여기는 뭐 넘사벽이니까 그랬다고 쳐요. 쥐리 뭐 그랬다 치고 오사카가 96점이야. 오사카가. 에? 오클랜드도 호주니까 그렇다 치고 오사카가 96점이야. 와, 대단해. 오사카가. 오사카 들어가 있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보면 9위부터 10위 사이에 일본의 도시들이 검은색과 비슷할수록 그 점수가 높은 겁니다. 오사카를 비롯해서 저쪽에 있는 거 보니까 교토인가? 교토인 것 같죠? 저쪽 안쪽에 있는 거 보니까 교토인 것 같은데 오사카하고 저 교토 쪽에가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90점 넘는 거야. 얘네들은.
막 코펜하겐 정도 수준인 거예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쥐리, 비엔나 정도 수준인 거고요. 우리는 색깔이 달라. 색깔이 파란색에 가까워요. 파란색인데 완전히 그래도 파란색은 아니고 찐 파란색이어가지고 80점하고 90점 사이입니다. 우리는 위치를 보니까 서울하고 부산이죠. 저게 서울하고 부산입니다. 서울하고 부산. 예. 서울하고 부산이고요. 예. 그러네요. 씁쓸합니다. 예. 선정 기준이 뭔가요? 라고 임금님교회 캔디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성,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 보건 의료, 예? 문화와 환경, 교육, 인프라스트럭처, 예, 사회 기반 시설, 뭐 가장 살만한 도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사카나 도쿄 위치야? 아, 도쿄 위치구나. 도쿄 위치랍니다, 여러분. 도쿄. 저 안쪽에 있는 게 그러면 오사카인가 보구나. 아, 안쪽에 있는 게 오사카고, 그래, 이쪽에 좀 한국이랑 가깝게 있는 게 도쿄. 예, 예, 반대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와 오사카. 한국은 80점대에 있는데 서울과 부산. 얘네들은 오사카가 96점. 네, 96점. 그러니까 걔들은 이제 서울대. 예, 한국은 서성한? 예, 뭐 이렇게 되나? 이카노미스트의 순위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씁쓸하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